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거나 결자 해지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한 추가 증거는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풍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론몰이 공작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영국,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들어보고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조희대로 그런 말을 따르고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네, 의혹 내용 들어보셨고요. 이 두 분과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서영교 의원님 보니까 5월에 이미 상임위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녹취라는 것도 틀었고, 그런데 부승찬 의원은 그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의혹을 제기했어요. 다시 이 의혹을 일단 꺼내든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지금 민주당 당 차원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있었던 의혹들, 그러니까 5월에 제기됐던 의혹 이런 것들도 다 들춰보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아마 이 서영교 의원이 그 5월에 이 국회에서 틀었던 그 녹취나 이런 것들 이외에 본인이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결정적인 제보자가 있다,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다. 제보자가 뭐 아마 보수 진영에 있던 그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몸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당에서 이 대정부 질문에서 한 의원이 그 정도의 질의를 할 정도면 당내 지도부나 그래도 어느 정도 상의를 통해서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영교 의원이 저 녹취 이외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말했던 근거,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 공유됐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당 지도부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국민들이 좀 더 설득할 수 있게 그런 제보와 관련된 증거를 조금이라도 더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우리가 봤던 아까 그 서영교 의원의 그 5월 국회 회의장 거기서 이제 녹취를 틀었던 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아직 증거 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추가 증거 제시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바로 입장을 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직접 이제 발표하지 않고 직접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어떤 반박문 형태로 냈거든요. 아마 가장 절제된 표현으로 아마 그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워낙 허무맹랑한 주장이기 때문에 애써 무시를 하려고 하다가 아마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아마 나름대로 가장 절제된 표현으로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의뢰 그러려니 이렇게 좀 생각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그 만남 자체가 한덕수 총리든 아니면 정상면 전 검찰총장이든 만남 자체가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 이제 추가적인 의혹을 내놔야 되거든요. 저는 아마 부승찬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스타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류 정치인으로 가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이는 게 어쨌든 본인이 대정부 질문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이걸 이제 부정을 했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의혹만 나오게 되면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나 또는 정상면 전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그 아주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만 나오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인이 거짓말한 꼴이 되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의 요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승찬 의원에게는 정말 일생 절호의 이제 스타 정치인이 되는 찬스가 왔다. 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부승찬 의원은 당연히 역풍이 불 수 있겠죠. 삼류 정치인을 정당하게 되는 거고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모 방송국에 나왔어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뭐 한덕수 총리가 만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만났고 여러 가지 아마 재판 거래 의혹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실질적으로 되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못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국회 밖에서 얘기했기 때문에요. 허위사실 공표도 되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부승찬 의원이든 서영교 의원이든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그런 뭐 공세나 뭐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될 타이밍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요. 또 한 명, 요 참석자를 한번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전상명 전 검찰총장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김충식 씨라고, 그러니까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 이렇게 4명이 참석하는 모임이 있었다는 주장이었죠. 그래서 저희 MBN 취재진이 김충식 씨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영상과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 있습니까? 정치권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등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우려에 대해 모든 것 다 사실 무근이고 절대 그런 일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식사한 일도 없었지만 그런 만남 자체도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언론을 알고 그렇게 국회에서도 떠들고 그래야죠. 그 회동에 지목된 인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이 모임 자체 성격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3명하고 김충식 씨가 여기에 꼈다. 그러니까 최은순 씨의 측근이 이 사람들과 만날 수가 있느냐도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이 뭐 일국에 그래도 뭐 총리, 예. 뭐 대법원장, 그리고 뭐 옛날에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들의 모임에 사실 뭐 김충식 씨라는 분이 뭐 김건희 여사의 장모에 굉장히 오랫동안 예. 어떤 재산 관리라든가 뭐 부동산 관리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오신 분이더라고요. 상당히 뭐 최은순 뭐 장모인 최은순 씨하고는 상당히 좀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지만 감히 저기 끼는 자체가 이게 벌써 약간 삼류 소설 냄새가 팍 풍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삼류 소설의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저는 김충식 씨를 끼워넣은 이유 자체가 벌써 나름대로 어떤 삼류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일정만 확인해도 저는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예.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대해 질문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만남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김민석 총리가 조금만 좀 도와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바로 전임자였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일정표라든가 또는 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비서실 자체 내에서 총리실에 있는 비서실 자체 내에서 그것만 한번 확인해도 예. 그런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는 그날 예. 한덕수 총리의 일정이 어땠는지는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핵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권한대행 신분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었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총리 비서실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한덕수 더 총리 꼼꼼하게 또는 볼 수도 대통령 있죠. 권한 예. 대행에 대한 아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경호무는 대통령실의 경호실에서 했을 것 같고 아마 그냥 개인적인 보좌 같은 거는 아마 비서실에서 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가 간단하게 아마 그 부분을 비서실에 지시면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게 벌써 잘 짜여진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삼류 소설의 냄새가 확 풍기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 학연이나 이런 거를 동원하면 연결고리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4명이 그러니까 모일 만한 적이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김충식 씨 빼고 나면 어쨌든 정상면 전 검찰총장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때 검찰총장하고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인연이 좀 있고요. 예. 또 정상명 총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구에 있는 경북고 그리고 서울법대 서로 선후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은 연결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 여기에 갑자기 김충식 씨가 끼어버리니까 전혀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예. 그런 이제 뭐 삼류 소설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일단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민주당에서는 수사를 받으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습니다.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오늘 분위기를 보면은 대법원장이 결자 해지하라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비판받을 부분은 저희는 많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정청래 당대표가 말한 것처럼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도 뭔가 별다른 뭐 입장이나 그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직위원 부정파사와 관련된 건 왜 수십 년 동안의 검찰과 사법부 안에서 단 한 명도 적용받지 않았던 시간으로 적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를 인용해줬던 그 사건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 바로 직후에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직위원 부장판사에 대한 그런 그 경고라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느냐라는 저희 압박은 당 차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청래 당대표는 자 그렇게 지금까지 사법부에 대한 비판,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건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입장표명을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비판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다만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특검에서 나가서 수사를 받으라고 말할 정도의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던지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내부에 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뭔가 이런 그 결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받은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고서는 저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시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 녹취록 하나만 갖고 저 정도의 강한 발언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표께서 혹시나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그 자료의 근거에서 저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대표는 아마 이 자료가 특검에도 넘어간다면 특검도 이걸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차원의 저런 발언이 아닐까라도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친 부의장 얘기는 지금 이 수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어제 4번인가요? SNS에? 네네네. 정청래 대표 역시 좀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저런 정도의 강도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청래 대표 사실이라면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계속 올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할 정도라면은 저는 어느 정도의 근거를 그래도 갖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전제가 있어요. 사실이라면, 그렇죠. 억울하다면. 그런데 이 정도로 가지고 이게 수사가 진행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가 공유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녹취만으로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추가적인 뭔가가 결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의 뭔가 그 구체적인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제보자가 특정되고 딱 정확히 누구였고 그 사람이 이 정보를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정도의 연계성이 좀 갖춰져야 그래야 특검이 저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차원의 정보가 저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현재는 뭐 특검에 가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특검 입장에서도 뭐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수사가 접수되는 거 아닙니까? 의혹만으로는 힘들잖아요. 현재 뭐 이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 수사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아마 그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이제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기 위한 계속적으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빌드업 과정이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그런 모임이 없었다는 부정에 대해 부인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내놓을 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추가적인 뭐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포토라인에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 볼 때는 특검에서 수사하기는 좀 어렵다면 아마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그 의혹을 부풀리게 하면서 수사에 나서지 않으니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볼 때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지만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이런 수많은 굉장히 많은 그런 탄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탄핵의 역풍이 크게 불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사법개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계속적으로 명분을 찾아가다 보면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시도가 될 것 같으면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정사 처음으로 아마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사퇴를 할 수도 있거든요. 탄핵을 안 당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 의혹만으로 계속적으로 수사를 촉구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수사를 회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으면서 탄핵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 축적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탄핵을 상정을 하려면 무언가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탄핵감이냐 아니냐를 따질 만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의혹 수준이어서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그래서 빌드업이라는 거에 의견에는 공감한 게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 사법적 탄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소출을 하고 상원에서 그 평가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국회의원들이 이건 법적 위반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할 만하다라고 판단하면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정치적 탄핵인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근거로 탄핵 소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의혹만으로 저희는 탄핵 소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이게 그래서 아까 전제를 계속 더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 그러면 정말 이 재판거래라는 희대의 정말 그 헌법적 위반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탄핵으로 바로 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탄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좀 더 제시하고 국민들께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문제 있나라고 느끼실 정도의 뭔가 이런 이야기 담론을 만들어가는 게 우선시되어야지 벌써 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탄핵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여기서 그 의문은 이게 지금 여론전인데 네네. 무엇을 위한 여론전이냐에 대한 의문은 있거든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 그 사법부에 대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저희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던 지기현 부장판사 건이라든지 예. 내란 재판이 지금 뭔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그러니까 오늘 사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거기에 사람도 늘리고 법관도 증설하고 뭔가 재판 생중계도 위한 준비도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밝힌 걸로 봤을 때 저는 민주당이 압박하고 있는 게 사법부도 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차원인 겁니다. 저희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이런 목표라기보다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로잡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바로잡아라, 바로잡지 않으면 대법원장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약간의 지금 반응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오늘 좀 나왔죠. 예, 저는 그런 거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의혹 제기했던 거요. 주진우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그때 똑같은 의혹이었어요. 청담동에서 버젓이 변호사 30명이랑 만났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경호를 받는 사람이고 과연 이렇게 소문 없이 그냥 익명의 제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거를 술자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그때란 판박입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 거리에 나가거나 아니면 왼쪽권을 벗어난 자리에서 입을 모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혹을 되돌아보면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파장이 꽤 컸죠. 맞습니다. 그때 예. 아마 그 한동훈 그때 법무부 장관한테 상임위에서 그때 청담동 얘기를 하면서 뭐 김현장 변호사들과 올려서 네. 뭐 접대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때 굉장히 크게 경로하면서 아마 뭐 화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또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모든 걸 걸 텐데 그 문제를 제기했던, 그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은 그럼 무엇을 걸 건가 하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보면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낼 때 보면 유튜브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그럴듯한 네.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김의겸 의원이 이제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그 얘기를 하면은 당 지도부에서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국기 문란의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다 가짜로 판명이 됐고요. 또 김의겸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대해서는 또 어떤 명예훼손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적어도 필터를 하고 스크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 때 야당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제보받은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야당으로서 그게 본연의 의무다 하면 맞긴 하지만 예. 지금은 이제 대선을 치르고 이제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어떤 책무나 이런 것들 책임은 훨씬 야당 때보다는 좀 무거워졌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경찰이라든가 검찰, 공수처 이런 부분들이 다음으로도 행정 권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계속적으로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 결국은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새 정권에 들어서고 새만금 개발청장이라는 자리로 또 화려하게 또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는 군산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안 됐지만 예. 차기 총선에서는 또 어떤 총선에 어떤 뭐 발탁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예. 당장에도 나름대로 굉장히 언론에서 관심을 받고 주목받는 그런 효과도 있고 나중에 설령 또 이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끝나더라도 어차피 당에서 정당한 보상을 좀 해준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팽배해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 당내에서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같은 건 없습니까? 우려가 있죠. 사실 저는 청담동 술자리 그 의혹 제기를 할 때도 의혹 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 유튜브라고 그냥 폄하할 게 아니라 국민들 일부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예. 국회의원들은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정보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수사나 조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정보력과 이 권한을 갖고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밝혀라. 다만 저는 그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만약 이게 무의로 밝혀질 경우 예. 만약에 가짜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의혹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도 과거에 충분히 의혹 제기할 만한 거 했었고 뭔가 잘 가짜로 판명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했었지라는 입장을 갖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의혹 제기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생태탕 그때도 약간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은 민주당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인 뭔가 국민들 일부가 갖고 있는 의혹을 풀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지금 민주당 당내 일부 세력 시각은 이것도 만약에 무의로 밝혀지면 누가 사과할 거냐. 누군가가 대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해서 정말 사실로 밝혀지면 그대로 진행이 되면 맞고 정말 잘 밝혀낸 거지만 이게 아닐 경우에 또 우리 당은 그냥 지금 몇 번째 지금 누적되고 있는 가짜 의혹 제기가 우리 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타격을 주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당대표가 나서서 저 정도 발언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거기에 추가하면 문대림 대변인도 상당 정도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까 면책특권 말씀하셨지만 서영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건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면책특권 적용 안 되는 데 나와서까지 발언했다면 뭔가 그래도 그 근거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허위 사실로 걸렸을 때 나는 이런 경찰적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지 그냥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무 얘기나 한 건 아니다라고 말할 뭔가가 있지 않겠냐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때 청담동 술자리 저 논란 꽤 오래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발언을 한 당사자들은 김의겸 전 의원도 처벌을 받긴 했지만 이게 고소고발이 있고 한참 뒤에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망신주기가 됐냐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공정하게 재판하는 분이 아니고 결국은 뭐 한덕수 국무총리나 아니면 정상영 전 검찰총장을 만나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어떤 뭐 이 공직선거법을 거래하듯이 했다는 이런 것들만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는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 불공정한 이런 재판관이라는 이런 인식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뭐 2년, 3년 지나도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만약 무죄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적극적으로 또 법률적 방어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서영교 의원이나 또는 지금 부상찬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이 그대로 국민들의 머리에 뇌리에 그냥 그대로 각인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 볼 때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때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어떤 파기한 송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 집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파기 그거 한 송이 내려질 때 결론이 내려질 때 보면 12명의 재판관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2명의 재판관들이 반대 의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죄 취지가 아니고 무죄다. 그 부분들이 누구냐면 이훈구 재판관이라는 분이 있었고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대법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재판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주도되고 이재명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후보 교체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런 게 있다면 이 두 분의 반대했던 이 대법관들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서 그때 당시에 재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이용구 재판관이나 아니면 오경미 대법관이 볼 때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이게 재판 운영이
아주 나쁜 쪽으로 했느냐, 불합리하겠느냐, 예. 그리고 수만 쪽에 이르는 그 판결 조사가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을 과연 그 짧은 시간에 다 이뤄낼 수가 있었느냐, 그 소화해냈느냐, 이렇게 되면 그 두 분의 재판관들이 얘기하면서 증언하면서 예를 들어 뭐 조희대 대법원장 그때 굉장히 이상하게 재판을 했다. 그래서 나도 그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달라지지만 지금 현재 이 두 명의 재판관들에 대해서만 저는 국회 청문회나 아니면 이번 국정감사기관에 불러서 그냥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후보 교체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대법관들 사이에 수기를 거쳐서 공론을 거쳐서 그냥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것인지는 너무나도 일명요연하게 드러날 텐데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망신 주기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너무 정치적 의도가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을 살펴볼 텐데 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조사를 받고 이제 일단 귀가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이러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내리실게요. 나올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저기서 이제 대답을 기자들이 물어보죠. 그거를 실제로 뭐 지시했느냐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내 가르침을 받은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송춘 부장? 종교 일치의 교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정치와 종교, 정치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 통일교의 교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학자 총재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특검의 조사에 들어갔을 때도 아마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실제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동안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아마도 저런 식의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그런 적 없다라는 전면적인 부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특검이 지금 사실 윤 전 세계본부장 그 사람이 통일교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증언과 그 사람이 제공한 증거에 의거해서 지금 한학자 총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어제 조사 1차 조사를 할 때 한학자 총재가 뭔가 거부할 만한 답변하지 못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처음부터 제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저는 한학자 총재도 처음에 이제 조사에 갑자기 불응하다가 갑자기 나간 것도 특검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그 근거를 갖고 지금 나를 압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출석한 의도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이 됐고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사실상 그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정 종교 통일교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와의 이 커넥션에 그 파헤치는 첫 번째 시작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성동 의원의 구속 다음에는 이제 본인에게 이 공이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럼 특검이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나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들어간 걸로 좀 보기 때문에 특검이 아직 과연 어제 그 패를 다 공개했을 것인가 저는 그거 아닐 거라고 봅니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실질적으로 한학자 총재를 조사한 시간은 5시간이 채 안 된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그런 짧은 조사 시간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특검이 뭘 자신감이 있다는 걸로 읽히는 대목이거든요. 전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마 지금 저는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한학자 특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반클리프 고가의 목걸이나 팔찌, 금지 또는 뭐 권성동 의원에 전달된 1억 원 또 별도로 만나서 전달했다는 여러 가지 금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학자 총재의 지시 없이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한학자 총재가 얘기하는 부분 보면 김건희 여사에게 내가 왜 그런 걸 줘야 되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청탁이 아니고 본인은 하사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사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면 결국 본인의 지시 승인 없이 윤영호라는 세계 본부장 2인자가 개인적인 일탈로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이게 저는 그 민중기 특검이 그래도 좀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소환 조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구했다는 거는 전 한학자 총재에 대한 좀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보이는 게 일단 민중기 특검이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을 본인이 판사 때 배석 판사였다고 해서 네. 별도로 차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민중기 특검이 보통은 다른 변호인들을 만나질 않는데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을 만난 것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세 차례의 특검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예. 그날 한학조 총재가 일방적으로 왔거든요. 그렇다면 통상의 민중기 특검이라면 아니야 돌아가시오. 나중에 우리가 준비되면 다시 부를 테니 그때 오라고 해야 되는데 어제 그냥 한학조 총재가 일방적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봐주기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보면 한 9시간 정도의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한 2~3시간을 빼면 예. 서너 시간밖에 사실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아마 한학자 총재가 지금 구성한 어떤 변호인단이 초호화 변호인단이거든요. 예. 오죽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썼으면 아마 이번 이재명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까지도 여기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가 여러 가지 여론이 나빠지니까 빠졌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들도 다 이 변호인단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변호인단은 결국은 지향하는 바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불구속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번 소환 조사에 응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아마 민중기 특검에서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아마 뭐 봐주기 생각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부실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굉장히 부실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면 결국은 아마 이 부분에서 구속영장이 부실하니까 재판부에서도 구속영장 기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금 편한 자세로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 걸 보니까 아마 한학자 총재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어떤 봐주기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실해서 기각된다면 저는 민중기 특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아주 뭐 저는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이 지금 굉장히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충분히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추 부의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민중기 특검이 그렇게 허술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 현역 의원을 구속하는 그 결정적 증거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불렀어요, 권성동 그렇죠. 그러니까 그 1억 원의 돈 5천만 원씩 관봉권으로 되어 있었고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 관봉권 두 개 중에 한쪽에는 왕 임금왕자가 써여 있는 그거를 또 달아서 또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모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사진을 관봉권 사진을 찍은 건 또 재정국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일교 내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1억 원이 전달되는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고 지금 증언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통일교회 세계본부장, 통일교회 재정국장 이런 사람들이 한학재 총재의 지시 없이 승인 없이 1억 원이라는 돈을 전달했다? 저는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학재 총재가 나는 본 적 없다고 아무리 끝까지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종교가 결국 이런 접근을 했다는 것,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접근을 했다는 거는 당연히 저는 총재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특검이 충분한 이런 권성동 의원을 구속시킬 정도의 증거라면 당연히 한학자 총재도 구속시킬 만한 증거를 확보한 채로 아마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걸로 전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해석은 어때요? 그 앞서도 그 청탁이나 그런 거에 대해 지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앞서 영상에 나왔죠. 물어보잖아요. 누군가 물어보니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검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 공소장에 총재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을 적시를 했어요. 특검이. 그러면 계속 부인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조사는 더 무의미할 테고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결국 그 뇌물 공여에 결정적으로 관여한 그 윤모 전 본부장 이 사람의 이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한학자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입장이 다른 것 자체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다른 입장을 부인하고 있는 거니까. 부인하면서 뭔가 그거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그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진 거고 저는 한학자 총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서두르는 이유는 저는 뭐 봐주기라기보다는 저는 한학자 총재는 오히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보다 더 저는 우려가 되는 건 도주의 우려입니다. 도주? 통일교라는 이 전체적인 이 종교 집단이 이 한학자 총재가 만약에 위기에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도주를 도와준다.
그렇게 될 경우는 저는 이건 상당히 막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특검이 지금 속도전을 내서 빠르게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한학자 총재를 수사하는데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검의 오늘 브리핑을 보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된 사유를 증거인멸 를 뽑고 있거든요. 이런 도주도 있겠지만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무언가를 할 수도 지금까지도 구속된 사례를 보면은 재판부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많이 뽑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일단 그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그냥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권성동 의원을 만난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권성동 의원을 만났지만 내가 뭐 준 게 없다고 해버리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에서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지금 실질적으로 윤영호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지시를 받고 1억 원의 돈을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하겠지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학자 총재가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면 특검에서는 증거인멸로 놓이지만 한학자 총재를 둘러싼 초호화 변호인단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걸로 놓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1심 재판부에서 볼 때는 증거인멸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인가. 왜냐하면 한학자 총재가 직접적으로 윤영호한테 지시를 했다면 지시를 내린 문건이나 문서나 뭐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핸드폰에 문자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냥 뭐 한학자 총재 난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단순한 정황만으로 딱 떼게 되면 것이다. 과연 그것을 증거인멸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통일교회 총재라는 이름이지만 어쨌든 통일교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학자 총재 그렇게 쉽게 그런 뭐 증거인멸이라는 하나만으로 묶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특검이 민중기 특검이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조밀하지 못하다, 탄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히려 거꾸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민중기 특검이 잘못했다기보다 그냥 한학자 총재에 대한 봐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이번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에 본인은 어떤 특검의 모든 걸 좀 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이는 거죠. 영장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여기서 이게 성립이 되려면 논리가 그러면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왜 정치권에 접근을 했느냐?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을 보면 정교일치라는 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접근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교일치라는 게 굉장히 낯설죠. 저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는 아마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일교 관계자들이 만난 것들 그리고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왜 만났고 왜 권성동 의원이 와서 큰절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의 교리를 국민의힘에 전파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라는 데 있어서 통일교 나 총재의 그 생각을 그대로 그 국정 운영을 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다라고 핑계를 대는 돈을 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빼고 아마 핑계를 댈 겁니다. 만난 이유, 만남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정교일치라는 나의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다라고만 말할 것이고, 근데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돈이 건네진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교의 수건 사업들, 뭐 캄보디아 ODA 사업부터 해서 언론사 인수부터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특혜를 봐주기 위해서 뭔가 이 돈이 전달됐고 돈뿐만 아니라 조직을 모아주고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는 왜 자꾸 정교일치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라는 이유가 저는 내가 만난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돈을 전달하거나 사업 때문이 아니다. 이거의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꾸 저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난 것이다. 당선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초쯤이면 영장실질심사가 실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고 또 한 명이요. 김건희 여사가 외부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목에서 약간 올라가는 수의를 입으시는데 그 수의 밑에 이제 드러난 그 팔목하고 이 손을 보면은 이거는 뼈대밖에 없습니다. 이 접견실에서 그 앉자마자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뭐. 구치소에서 1차적인 혈액 검사를 하고 외래 진료를 거친 과정으로 보여요. 윤 전 대통령도 외래 진료 받았는데 그때 보면은 전자발찌, 수갑 차고 있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윤 전 대통령 집권 때 만든 규정이에요? 아마 그때 그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던 우리 그 피고인이 아마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아마 그 피고인 관리 어떤 형사 피의자 관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아마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전자팔찌라든가 수갑을 찾기 때문에
아마 전직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이겠죠. 당연한 조건이겠죠. 예. 근데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진짜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면 휠체어를 타고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럼 휠체어를 탄 상황에서는 굳이 뭐 수갑이라든가 전자팔찌까지 치우지 않아도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아마 외래 진료 받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 별다른 이 특기가 있을 수는 모습은 없다고 저희 사회부에서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따 몇 시간 뒤에 보도를 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일지 보는데 실제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속 아프다는 거를 실제 아플 수도 있지만 계속 부각이 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담아서 부과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의 내외 어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한꺼번에 둘 다 지금 뭐 깜빵 뭐 구체적 생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정신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피폐한 상황이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탈진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면역 체계가 많이 깨지면서 뭐 식사도 아무래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조금 저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다양한 질병을 좀 유발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보면 그때 아마 수감 생활할 때 보면 다 두 분 다 굉장히 그 건강했던 모습들이 뭐 입원하기도 하고 일주일 뭐 예. 한 달만 지나면 눈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높은 위치에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그런 뭐 이 피로감들이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질병을 야기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일단 외래 진료를 받고요. 그런데 첫 번째 재판이 24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조금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김건희 여사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계속해서 뭐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든 수사를 거부하고 모든 출석을 대부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그래도 출석은 하고 출석한 다음에 거기 가서 입장을 표명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아마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본인의 건강 문제 이 두 가지를 갖고 나중에 언젠가 병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의 출구를 만들기 위한 저는 하나의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나는 성실하게 계속 임하지 않았느냐. 근데 건강도 좋지 않다. 나는 비협조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 입장을 나중에 좀 견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번에도 아마 첫 번째 출석은 전 김건희 여사를 할 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특검 조사도 그렇고 매번 나는 갔지만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니. 내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속 상태로 계속 받아야 되느냐. 만약에 판결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그럴 겁니다. 판결 결과가 나왔지만 내가 지금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강 생활 상태가 좋지 않고 그 판결이 나기 전부터 나는 협조적으로 뭔가 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달라라는 아마 입장을 나중에 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정치권에서 관심을 모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우했다고 하네요.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많이 하십니다. 대통령. 무려 12년 만에 조우한 거라고 하는데 2007년 기억나시죠? 네, 대선. 그 당시에 경선이 참 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고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라이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당대표를 했고 또 2004년도 그때 노무현 탄핵 총선 때 본인이 전체 이 전국을 그때 아마 손에 붕대 간지 감아가면서 아마 다 이 당을 살려놨기 때문에 본인 2007년도 대선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이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명박 아마 후보에게 그때 밀리게 되면서 굉장히 아마 그때 정치적으로 아마 그때 조금 뭐 이 승복은 하긴 했지만 본인이 아마 그때 이제 본인이 도와준 사람들이 언제든지 본인에게 등을 돌릴 수 있구나 배신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외 아니었나요? 그때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원외였기 때문에 그냥 별게 아니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면 본인이 충분히
본인이 당대표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는데 그때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2007년 대선 치르고 난 다음에 2008년 총선 때 그때 이제 보면 이제 MB계에서 박근혜계 쪽 사람들 다 이제 이 정치적으로 공천에서 탈락시켜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때 유명했던 말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본인이 2012년도나 2016년도 본인이 이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됐을 때는 또 진박 간별사라고 해가지고 또 박근혜 사람이냐 이명박 사람이냐 해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07년도에 그만큼 치열했던 만큼 그 이후에 삶의 궤적들이 한 12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결국 두 분 다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또 사면복권되고 난 이후에 아마 처음 뵙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뭐 나름대로 느낌이 조금 달랐을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특별 사면되고 난 이후에 회고록 하나 썼었거든요. 뭐 어둠을 지나 뭐 어쩌고 그런 책 제목이었는데 거기 보면 전인권 씨의 노랫말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다. 이제 과거 인연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훌훌 털고 이제 지나가겠다 하는 그런 뭐 이 회고록의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어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과거의 앙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훌훌 털어놓고 그냥 편하게 아마 저렇게 만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저 행사가 한 언론사의 행사인데 두 전직 대통령, 보수 진영의 두 전직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는 건강상 이유로 안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안 온 게 이유가 조금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뭐 그 이후에 건강이 좀 회복이 되셨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근데 그 두 분이 안 온 거에 대해서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예상하지 못했던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임명식, 국민 임명식이라는 그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했던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이 오늘 만나기 전에 12년 전에 만났던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안 갈 수 없는 자리, 가지 않을 수 없는 자리,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만난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 만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민 임명식에서는 한 분이라도 가면 뭐 편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두 분 다 그냥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간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전 저렇게 악수하는 모습 보니까 참 사실 2007년의 경선은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계파 갈등을 불러일으킨 정말 치열한 당내 경선이 어떤 후유증을 남기느냐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거친 이후에 저렇게 악수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 갈등, 치열하게 갈등 서로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들고 싸웠던 게 그렇게 의미가 크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고 나면 결국 악수하는 사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 당시에 출입을 해가지고 참 치열한 경선이었습니다. 당시 영상 보고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떳떳하다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내 땅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동의서만 갖다 주면 됩니다. 뭐 여러분, 뭐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최순실 씨, 최서원 씨 의혹, BBK 의혹을 상대당이 아니고 자당 내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요. 건강을 챙기는데 저번 대선에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대외 행보하면서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대구에 지금 대구 옆에 있는 거기 달성 쪽에 이제 사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옆에 뒤에 동석하고 있는 이 수행하고 있는 유영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정치적 명예 회복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유영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케팅을 통해서 좀 대구시장을 도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는 경제인이고 경영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맡지고 난 이후에 크게 아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대한민국의 무언가를 위해서는
뭐 조금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은 뭐 아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뭐 유영하 의원이 또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다거나 또 다음 총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못하지만 예.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들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성추행 분야께 이거 여쭤볼게요. 그 뒷자리에 최민희 의원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SNS에 그런 얘기 있었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는 보수 진영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시각일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거가 됐습니다만 그 두 분의 갈등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사실상 나중에 이 구속이 그 전직 대통령으로 구속이 될 때 그 사건의 다 시작은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BBK 의혹, 거기서 나왔던 최태민 목사, 최순실 씨의 이야기, 그것들이 나중에 10몇 년 지난 다음에 결국 각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그냥 원수나 다름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 행사장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저기서 뭐 싫은 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나고 나면 저 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저 두 분의 악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희 당도 뭐 당내에 가끔 뭐 갈등도 있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10몇 년 지나면 저렇게 다 악수할 수밖에 없고 다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목숨 걸고 싸우지 말자라는 그런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갑재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에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1억 원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이거 잘 부인하셨었나요? 그 한국은행 관봉권으로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입니다.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보받은 사람 데려가면 그 압수수색 대상이니까 저도 아니잖아요.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반복하며 마치 야당에 엄청난 죄가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최근에 정치권에 돌아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이제 요약을 해드렸는데 먼저요. 권성동 의원이 좀 구속이 되고 바로 특검이 오늘 국민의힘 압수수색이 세 번째입니다. 나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인사였다는 점에서 그 구속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윤핵관의 종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장제원 씨, 그다음에 권성동.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참 무상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항상 이런 윤핵관이란 말을 누가 지어냈는지 잘 아시죠? 누구였죠? 이준석 그랬나요? 당시 대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참 그 말을 만드는 게 잘 만드는 게 그 아주 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좀 신비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윤핵관이란 말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러나 국민의힘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은 참 피하기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압수수색을 나서는 것도 국민의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아니 뭐 그거는 딱 정해진 노선 아니겠어요, 그죠? 특검도 그렇고 특검에 영향을 주는 지금 직분 세력도 그렇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 정당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 8조죠 아마. 그러니까 위헌 정당으로 해산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순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많은 자료가 나오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비호하는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고 있다. 그리고 12월 3일 그날 또 그날 이후에
그 비상계엄령 선포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걸 지금 밝혀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물론 이제 한동훈 가장 중요한 증인은 한동훈 당시 대표입니다. 그죠? 아,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가장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계엄 해제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수사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보시면 그리고 특검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증인 신문 요청을 했는데 한 전 대표는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특검 소환에 불응한 것하고 이번에 법원이 사전에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법원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로서. 그리고 지금 달려있는 사안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친일 쿠데타, 실패한 친일 쿠데타에 대해서 12월 3일 그 아주 운명의 날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정광석화처럼 움직여가지고 계엄 해제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그것을 자신의 책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록 보고 참고하라가 아니고 본인이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게 공식화되는 겁니다. 책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증명을 받으려면은 수사나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본인이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언을 해요. 그게 공식 기록, 국가 기록이 되고 그게 역사에 남는 기록이 되지. 그냥 책은 한동훈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지금 물론 정확하겠지만은. 그런데 그게 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역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증언하는 것이 본인이 속해 있는 당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아주 화살을 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 큰 사안이에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사안이고 또 본인이 아주 긍정적 역할을 했잖아요. 또 12월 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행동이 본인을 지금까지 버티게 하는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물론 그런 식으로 배신자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겠지만은 그건 지나가는 바람이고 남는 것은 기록입니다. 기록, 팩트. 팩트 중에 검증된 팩트죠. 검증된 팩트라는 것은 수사,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에 들어갈 수 있는 팩트는 그것은 두고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자산으로서 그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그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오히려 한 전 대표 본인 스스로에게도 조금만 더 길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렇죠. 큰 도움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가 특수부 검사로서 뭐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비판이 많았는데 12월 3일의 행동으로 해서 그게 상당 부분 덮였다고요. 그 정도로 큰 자기의 자산을 잘못하면은 놓쳐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전에 법률가로서 응해야죠. 법원의 소환인데 특검과 법원은 다르잖아요. 체포영장 발부를 거부한 우리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 논리를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불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전 대표에게는 기회이자 또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회죠. 기회입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지금 여권에서 그 공세에 대해서 대구에서 장애 집회를 열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 가서 대여 투쟁을 시작하겠다.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요새는 보수의 심장이 아니라 극우의 심장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상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방구석의 여포란 말이 있잖아요. 예. 방구석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대구, 경북 자기 지지 세력이 있는 데 가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게 중도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오히려 반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겠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겠죠. 특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같은 거. 그러나 기본적인 설정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예컨대 스탑 더 스틸이라는 그런 집회에 항상 등장하는 구호 있잖아요. 스탑 더 스틸. 그것은 대한민국은 표도독 국가입니다. 라고 세계 만방에 부정선거요. 그걸 만약에 들고 나온다면은 들고 나올 거로 봅니다. 그거 아마 말리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온 마이크 잡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또 외치고 윤어게인 외치고 하면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기서 또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 다 과장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격해지잖아요. 감정도 올라오고. 차라리 이번에 이 대법원장을 몰아내는 이런 문제에 한정해가지고 저런 집회를 했으면은 지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느냐? 자기들 살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 이슈에만 집중을 했으면 그래야 그건 객관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조 대표께서는 지금 여당이 사법부 압박하는 걸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근 무렵에 대법원을 통해서 해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재명 후보 재판권과 관련해서는 누구와도 만난 적 없고 말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그게 사실이라면은 딱 항상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자기들이 주장한 거 그게 사실이라면은 물러나야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뭐뭐 해야 한다. 아니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사실이라면 하면서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향해서 누구가 간첩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당장 구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명예훼손 아닙니까? 더구나 야당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집권 여당이 그런 논리 비약을 하면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건 너무 진행되면은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을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거짓말 선동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청담동 술집 뭐 그걸 자꾸 연상시키는데 그래서 지금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특히 대법원장에 대한 이 압박은 너무나 지금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금 명분은 있는데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제 취지이신 그렇죠. 것 이 같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논리를 펴면은 논리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봅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 말고 대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너로 몰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켜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딱 나와버리면은 이번 집회한 다음에 후폭풍이 훨씬 더 셀 거라 이거죠. 그러면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을 보라고 얘기한 맥락과 같은 맥락이신 건가요? 지금 여당의 그런 그러니까 공세. 지금 요새 새로 나온 학설이 선출된 권력은 임명된 권력보다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왜 감옥에 있습니까? 그 말은 헌법이 선출된 권력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이게 인류가 발전시킨 지혜 아닙니까? 18세기에 프랑스의 몽테스큐라는 그 아주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삼권 분립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미국 헌법에 채택이 돼가지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어야 저 왕노릇 못한다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삼권 분립을 부정하면은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를 세 결집을 하는 것이 그것이 혹시요 찰리 커크라고 미국의 보수 활동가가 사망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서는 지금 당장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구구 집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것과도 좀 맞물려 있는 건가요? 이거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찰리 커크라는 분은 청년 운동을 통해서 청년표를 트럼프에게 모아준 사람이고 이 공화당의 적대적인 이 대학교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열띤 토론을 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지 세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나기 전에 한국에도 왔잖아요. 맞죠. 그죠? 이번 달 초에요. 그래서 거기서 강연도 하고 했는데 본질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스탑 더 스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2020년 11월 트럼프가 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졌다고 선동한 사람이에요. 의회 쳐들어갔던 그렇죠. 건데요.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또 같이 온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 선거도 부정선거로 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재명 정부가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시하고 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매개로 한 어떤 공조 체제가 형성돼 있고 이걸 통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 귀에 한국의 부정선거 이야기가 들어가고 교회를 탄압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SNS에서 그렇죠. 교회 관련 언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그 주변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많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자기들끼리 잘 통해요.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브라질 전 대통령이 졌는데 트럼프처럼 똑같이 부정선거로 졌다고 해가지고 주장하다가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반역죄로 징역 27년 3개월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브라질, 한국, 미국의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깔고 공조하는 이게 극우 운동하고 딱 맞물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고 그런데 서양에서 특히 유럽에서 있는 극우하고 한국의 극우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서양에서 극우는 여러 가지 특히 이민자 문제에 대한 반발 또 미국에서는 이민자 플러스 다양성 정책에 대한 반발 이런 게 있거든요. 구체적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극우는 그런 정책과는 별 관계 없어요. 오로지 부정선거 음모론, 오로지 윤석열 그러니까 삶에서 뿌리내는 그런 극우가 아니에요. 관념적 극우라고.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선거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정도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관념적 극우니까 망상적 극우지. 그런데 또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중도로 조금 가는 듯 하다가 최근 행보 보면 교회에 조금 치중하는 듯한 모습, 공개 행보를 보면 좀 맞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참 이게 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이후에 유럽에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도 있었고 암살도 있고 하다가 결국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그런데 요사이 한국에서 유독 이 개신교와 정치가 계속 이렇게 엮여들어요. 엮여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쪽이 다 손해를 보는데 특히 종교가 손해를 봅니다. 종교가요? 종교 권력하고 정치 권력이 이렇게 엮이면 자연히 정치 권력이 세요. 그럼 종교가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해요. 요새 통일교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통일교가 무슨 가정평화당이라는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10여 년 전에 전국에 공천한 거 아세요? 그렇습니다. 전 지역구에 공천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한나라당만큼 했어요. 그런데 한석도 못 건졌어요. 그때 받은 표가 제 기억으로는 20만 표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 합쳐가지고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종교 정치를 매우 싫어합니다.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종교가 이용당해요. 정치에 이용당합니다. 그럼 앞서 한학재 총재 지금 특검에서 보내신 정교일치 이런 것도 그게 이해관계가 맞물렸던 건가요? 정교일치란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예. 정교일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이란이잖아요.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슬람이 정치를 지배하잖아요. 그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성직자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통일교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교일치란 말을 아무 때나 하는데 예. 그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정교 분리지. 예. 아니 성경에도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으로.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인데. 최근에 전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두 여야 대표 불러가지고 약수하고 나서 약간 조금 뭐 협치 정치가 복원되는가 싶더니 그 며칠 지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금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요 질문 이 지금 전국 상황을 좀 풀어갈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됩니다. 민주당이요? 예. 이거 더 하면요, 누군가는 불행해질 겁니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했잖아요. 나는 그 실수했다고 봅니다. 그건 하지 않았어야 돼요. 예. 그날 했다면은 두 가지를 했어야 됩니다. 상고 기각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족쇄를 풀어주든지 그걸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은 유죄가 확실하면은 거기서 직접 선고를 했어야 돼요. 직접 선고를 했어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중간을 했잖아요. 유죄 취지로 아주 엄정하게 선고문을 읽더니 나는 그걸 쭉 들으면서 야 이거 선고가 바로 나오겠다. 자판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파기환송했잖아요. 파기환송하니까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선거 기간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때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공포감 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예. 정권을 잡았으면은 삼권 분립을 존중해야지요. 그게 결국은 이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 대통령은 독재로 가는데 삼권 분립이 살아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을 말하는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안정된 기하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게 이게 정삼각형입니다. 예. 정삼각형은 어디로 넘어지더라도 항상 정삼각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세 변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정권, 입법권, 그리고 사법권은 그 힘이 같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균형을 이룹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시죠. 배 안에서 바라보는 강과 도시의 풍광은 휴식이자 일상의 여행이자 또 하나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 아침에 막히는 시간대에 이용하면 딱 좋을 그런 의도가 아닌가.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강버스 영상을 봤는데 네.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좀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국내 첫 수단 교통수단인 이 한강버스가 오늘 첫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게 2023년 3월이었으니까 2년 반 만에 실제 운행을 시작하게 된 셈인데요. 예. 이 한강버스는 마곡과 잠실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곡에서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까지 총 7개의 선착장을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예. 그럼 요금은 얼마냐? 편도로 3,000원이라고 3,000원. 합니다. 예. 요금면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비싼 편이긴 한데요. 교통카드로도 탑승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예. 환승 할인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자면 이제 배를 타고서 도심을 좀 볼 수 있다는 점?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보통 한강에서 경치를 감상하려면 그동안은 유람선을 그렇죠. 타야 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이동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서도 한강 주변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7개의 선착장을 따라서 약 30km 구간을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뷰 포인트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의도부터 압구정 구간에서는 남산 서울타워 그리고 63빌딩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옥수에서 뚝섬 구간에서는 청담대교, 또 세빛섬과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를 감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 각 계절별 명소로 꼽히는 장소들도 있는데요. 또 특히 설해섬의 유채꽃이라든지 아니면 노을공원의 억새밭도 한강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예. 볼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근데 이름이 버스가 들어간 거 보면 대중교통의 성격이 있어서 출퇴근이 가능할 거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베이글을 먹으면서 네. 이제 경치를 감상하면서 출근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뭐 낭만이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예. 근데 그건 좀 약간 소수인 것 같은데 그런 좀 의견도 있는데 좀 다른 실제 이제 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출근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정시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바쁘고.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지켜질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퇴근할 때에도 집에 오히려 빨리 가서 쉬는 게 낫지 뭐 이런 걸 경치를 감상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빨리 퇴근해서 쉬는 게 조금 낫지 않겠냐 이렇게 예. 이제 해가지고 조금 회의적인 의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에 출퇴근 뭐 저희 같은 직장인이 이용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는 것 같아요. 결국은 출퇴근 시간입니다. 예. 시간 전쟁을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게 매일 하죠. 되는데 실제로 9호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곡에서 잠실을 갔을 때 급행을 타면 40여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예. 현재 이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2시간 가까이 12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2시간이면 제주도도 다녀온다라고 비판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그 출퇴근 시간이 조금 다소 좀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분이면 갈 거를 127분이 소요되는데 여당에서는 이제 전시행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우려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날씨의 영향을 크게 그렇겠네요. 받을 수밖에 예.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제 한강버스의 시승식이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폭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됐거든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시계라고 해서 예. 해상의 이 가시거리가 1km 이내로 떨어지면 여객선 입출항이 통제가 된다고 해요. 배가 못 다녀요. 네, 그런데 한강버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기습 폭우라든지 예. 비단 비뿐이 아니라 장마철 되면 수위 상승돼서 위험할 수 있고 태풍 오면 또 위험할 수 있고 못 다닐 수 있다. 또 겨울철에는 한강이 얼잖아요. 이 그쵸. 결빙 등의 문제, 이런 기상 조건에 따라서 연간 20일 이상 운행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예.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이런 거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운행 불가 기준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팔당댐 방류량이 3,000톤 이상, 그러니까 수위가 높아지는 폭우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결항을 시킨다는 것이고요. 예. 또 추울 때 결빙, 얼음이 어는 경우에도 이제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가 좋지 않아서 시계가 1km 미만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간 한 4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시야 문제 때문에 운행이 중단되는 것은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 여객선도 마찬가지라는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날씨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를 통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겸에서 또 하나 드는 의문은 한강에 있는 회사는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더라도 뭐 지하철이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이동을 또 연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착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도 이제 그쪽 이제 구간으로 이제 운송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 이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아직 초기 단계니까 뭐 선착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뭐 불편함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더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 향후 관광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뭔가 부가가치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쨌든 눈길을 더 사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이제 부가가치 사업을 더 이제 할지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라서 앞으로 이제 그런 뭐 선착장까지 가는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도 뭔가 이제 우리가 그 뭐 한강버스를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매력적인 그런 이제 제도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시민들도 조금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식이 결론에 다다른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이 있냐면 대법원에서 이 이혼 소송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오늘 전원합의체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그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나 판례의 변경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인 만큼 전원합의체 회의 안건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상속재산과 불법자금의 경계 그리고 재산분할 제도 중에 원칙을 새로 세울 만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측을 내놓으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SK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 재산분할 액수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합의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럼 최종 결론을 나는 건 아니고 대략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접수돼서 지금까지 한 1년 2개월이 지났고요. 상당 부분 기간이 지나면서 쟁점은 어느 정도 공유됐고 쟁점에 대한 판단과 어느 정도 정리는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합의체 회부돼서 조만간 선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전합 보고 사건,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지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방법을 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소부, 대법관 4명이 있는 소부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1, 2심의 판단의 어떤 금액이 차이라든가 사안을 바라보는 쟁점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재산분할과 법리와 관련해서 재벌가의 어떤 투규재산의 어떤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판결이고요. 또 일반 국민 입장에선 위자료 액수에 대한 평가가 적정했는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0억이라는 숫자가 변경 가능하고 이것이 실제로 대법원에서 유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높은 게 아닌가라고 관측해 볼 수 있지만 이혼 사건이 전원합의체 가는 것도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관심을 모았던 이유가 1심하고 2심하고 너무 달랐어요. 맞습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합쳐서 665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냈었고요. 2심에서는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액수로만 봤을 때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요. 먼저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상속재산인 특유재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던 건데요. 근데 2심에서는 노 관장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가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노 관장이 들고 나온 것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 그리고 50억짜리 약속어음 6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일부인 300억 원 정도가 당시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이 됐고 이게 SK그룹의 경영 기반이자 종잣돈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노 관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재산 분할액을 1조 3,800억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경미 변호사, 이 비자금이 SK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관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1심하고 2심하고 달라졌는데 1심의 결과가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그런 특유재산의 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보통 해왔었는데 그리고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 전 판례를 보시면 이부진 사장 이혼 소송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이게 뒤집어진 이유가 이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의 어떻게 보면 성장에 이런 종잣돈이 됐다. 그래서 SK의 주식 자체가 1심에서는 빠졌는데 SK 주식이 2심에서는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게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1조 3천억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그러면 항소심에서 지금 이렇게 어쨌든 비자금이 유입됐고 이 비자금이 유입된 것을 혼인 생활에 있어서 기여를 한 것으로 봐서 이렇게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원합의체에서 뭐 해부가 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손 변호사, 이게 전합을 끝나고 나면 결론이 언제쯤 나오는지도 좀 예상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원합의체 해부돼서 원심의 판단이 조금 오류가 있다, 법리적으로 조금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선고를 해서 금액까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전원합의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파기환송, 그러니까 항소심 가서 다시 재판 받아봐라. 거기서 기여도나 금액이나 위자료도 다시 적정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파기환송되면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고요. 대법원에서 직접 선고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단기간 안에 선고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그 변호사 입장에서 그럼 전합 결과에 따라서 유불리도 있나요? 뭐 최 회장이나 노소연 관장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의 이 상태로 가서 이제 종결이 된다면 사실 이제 노 관장이 유리한 부분이고, 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전원 합의체로 해부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 회장의 손을 조금 들어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근데 전원 합의체 해부보다는 어쨌든 그 의견을 듣고 소부에서 바로 이제 선고기를 지정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대로 이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는 거라서 뭐 이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뭐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제 뭐 전원합의체 해부를 할지 뭐 이 부분에 따라서 아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부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한 대만의 유튜버가 우리 홍대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인데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热烈分享文章的那个主角，然后这边也都是 OK 的，这边也都是有一些 OK 的地方。 먼저 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일요일 새벽에 서울의 번화가인 홍대 길거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신 것처럼 대만 유튜버인 여성이 이 길을 친구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는데 남성 둘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같이 하룻밤을 보내자면서 끈질기게 따라왔고 뭐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이에 화가 난 유튜버가 남성들에게 욕을 했고 그러자 폭행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보셨지만 온몸에 멍투성이었고 그러네요. 뭐 엄지손가락이 골절됐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이 SNS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출동을 했겠죠.
네, 당연히 중대한 사건이니까 출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의 대처와 관련해서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유튜버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한국 경찰이 형편없었다라고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일은 좀 흔하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집에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예. CCTV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여권 번호만 확인하고 가해자들을 풀어줬다라고 이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만 외교부까지 나서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대만 외교부에서는 이제 한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 어쨌든 이제 대만 유튜버한테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한국 경찰이 법에 따라서 이제 뭐 공정하게 집행을 해달라 뭐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외교부까지 입장을 내니까 좀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된 건데 의견 대립, 그러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의견 대립은 있었던 거예요? 일단 여성 유튜버는 처음부터 가해자가 한국인이다라고 주장을 네.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중국인이다. 그리고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고 해요. 예. 근데 여성이 계속해서 가해자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는데 외국인의 그런 어투가 아니었다. 그리고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하는 걸 봤을 때 한국인이었다라는 주장을 재차했거든요. 예. 이 주장이 나온 지 약 7시간 뒤에 경찰이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가해자는 한국인이 맞았고 경찰 측의 실수로 약간 혼동이 있었다. 이런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7시간 번복한 걸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이 대만 유튜버가 14일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15일에도 대만 유튜버가 똑같이 지금 이런 폭행 피해를 당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름도 비슷하고 직업도 비슷하고 이렇게 뭐 사건이 어쨌든 유사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 혼동을 했다라는 것인데 근데 또 이제 이 유튜버가 또 SNS에 올리기로는 또 이제 뭐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가해자가 뭐 중국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언론 탓을 해가지고 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는 그 번복하는 과정에서 또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버 댓글로 아니 한국인이라더니 왜 너 거짓말을 했느냐 혐한하느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악성 댓글이 이제 수백 건 달리다 보니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나아가서는 한국에 요즘에 K-팝이나 뭐 여러 가지 콘텐츠 때문에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국 내에서 폭력 사건이 나왔는데 한국 경찰이 제대로 대처 못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성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폭력 사건이 많을 수는 있지만 강력하게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